요즘 따라 남편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아무리 바빠도 7시 전에 집에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회식이 잦다, 거래처 미팅이 있다, 갑자기 부장님이 부르셨다. 그런 말들을 핑계처럼 반복하면서 10시,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늦은 귀가였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피곤하다며 욕실로 들어갔고 한참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들어간 걸 봤거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누군가에게 투정을 부리는가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샤워도 안 하면서 욕실에서 혼자 실실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웃음에 이상하게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건 처음엔 의심이 아니라 그냥 서운함이었어요. 이 사람 언제부턴가 나한테 웃음을 잃어버렸구나. 근데 그 웃음을 다른 데서는 짓고 있는 거구나. 그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엔 식탁에서 마주 앉아 있는데도 남편의 눈빛이 자꾸 허공을 떠돌더라고요. 제 이야기에 대답은 하는데 대답 같지가 않았어요.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말 안 해도 느껴지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요즘에 그거 재밌다던데.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화가 끝나고 핸드폰을 뒤적이는 모습에서 무언가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잡는 것처럼 바삐 손가락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요. 목소리는 낮췄지만 웃음은 낮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낯선 이름, 익숙한 웃음, 조용한 속삭임. 그 조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혹시? 그때까지만 해도 저 자신을 믿지 못했어요. 괜히 나 혼자 오해하는 건 아닐까?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피곤해서 예민한 걸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깨지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붙일 수 없는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폰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들어갔어요. 잠금 화면이 꺼지기 전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알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까 말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건 그냥 친한 누나나 여사친한테 보낼 말이 아니잖아. 그 웃음, 그 눈빛, 그 회식 핑계들 다 이 문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문자 하나가 제가 지난 11년 동안 쌓아온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어요. 저는 이 결혼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끝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 게 사흘을 내리 알았습니다. 진짜로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밥맛도 없고 눈만 감으면 자꾸 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그 한 단어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실수로 잘못 온 문자일까? 그렇게 수십 번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끝났구나.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구나. 그래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 혼자 의심하고 오해했다가 괜히 부부 사이에 금 가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확실해야 했어요. 그래야 제가 어떻게든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잠금은 쉽게 풀렸어요.
그 순간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서 손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이름, 낯선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유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대화창을 열자마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근데 자꾸 생각나서 미치겠어. 보고 싶다. 이틀이나 어떻게 참아. 나 진짜 못 참겠어. 오빠 아내는 눈치 못 챘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보다 앞서온 건 허탈함이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결혼을 지켜왔는지 알긴 할까?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며 울고 다독였는데 그 시간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요? 방 안에선 샤워기 물소리만 들리고 있었고 저는 손에 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문을 열고 따지고 싶고 그 사람 이름을 소리쳐서 물어보고도 싶고.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끝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먼저 누워서 자는 척을 했어요. 남편은 욕실에서 나와 조용히 침대에 들었고 제 등을 돌린 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구나. 혼자 상처받고 혼자 참고 혼자 울기엔 그들이 만든 이 판이 너무나도 뻔뻔하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젠 내가 뭘 해야 할지 차근차근 생각해서 시작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유진 그 이름을 절대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이름 하나만 들고 시작했어요.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만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였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 SNS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프로필 사진 하나, 배경 사진 하나만으로도 실마리는 충분했어요. 남편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유진의 프로필을 눌렀고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호기심 반, 분노 반으로 눌러봤죠. 그녀의 피드는 예쁘게 잘 정돈된 삶처럼 보였습니다. 전시회 포스터, 예술 작품 사진, 고급 레스토랑, 와인잔, 무심하게 찍힌 명품 가방. 남편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 같았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중 몇몇 장소가 낯이 익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거래처 접대라며 찍어서 보낸 사진들. 술집 조명, 뒷배경, 메뉴판까지 어딘가 겹쳐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다시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녀의 소개란에는 문화재단 큐레이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유진. 한자도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본 그 유진이 맞았습니다. 프로필을 조금 더 들여다보다가 정말 우연히, 정말 어이없게 그녀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딸바보 엄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사진. 잠시 멍했습니다. 남의 남편을 자기야라고 부르던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댓글이었습니다. 언니, 민호 오빠랑 주말에 놀러 간다면서요. 우리도 애 데리고 같이 가요.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됐어요. 이 여자는 유부녀라는 걸. 그리고 아이까지 있는 엄마라는 걸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사람도 결혼을 했고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이 모든 걸 알고도 내 남편과 그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상대가 누군지 알았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민호라는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그 사람이라면 저와 같은 상처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사실을 혼자 안고 있는 건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을 단서로 삼아
저는 조금씩 주변을 좁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게시물 중에서 가족 나들이 사진이 있었고 거기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사진을 캡처한 뒤 남편의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단체 회식이라고 보내준 사진 속 멀찍이 찍힌 남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한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같은 테이블, 같은 장소. 모르는 척했지만 그들끼리는 이미 아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예전에 미술재단이랑 일했던 거 있었지? 그쪽 대표 이름이 뭐였더라? 유진이었나? 이름이 좀 특이했는데. 남편은 조금 뜸을 들이더니 문화재단 쪽 큐레이터?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그냥 행사 때 몇 번 마주친 정도지. 왜? 아니야, 그냥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서. 그 대화를 끝으로 저는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호 씨에게 다가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말해줘야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가 대놓고 말을 꺼낼 수는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접근해야 했습니다. SNS를 뒤져보니 민호 씨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주 3회는 동네 피트니스 센터에 다닌다고 적혀 있었죠. 장소는 다행히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그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헬스복도 새로 사고 이런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평범하게 시작했죠. 며칠 동안은 조용히 민호 씨를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묵묵히 운동만 하더군요. 누군가와도 특별히 말 섞지 않고 거울만 바라보며 묵묵히 무게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일째 되는 날 저는 일부러 물통을 떨어뜨린 척하며 말을 걸었어요. 아, 죄송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저처럼 말을 삼키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번 더 마주치게 되었고 조금씩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날씨 얘기, 운동 얘기, 식단 얘기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유진 씨 남편분 맞으시죠? 그는 순간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어요. 네. 맞는데 혹시 누구세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유진 씨가 요즘 자주 만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말이 멈췄어요.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근데 조용히 살라고만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제 조용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요. 민호 씨와 저는 그날 이후 아주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누구에게 들킬까봐 두려웠던 것도 있지만 서로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어색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어떤 감정을 공유해야 하지? 그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죠. 저희 남편 언제부터였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민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확실히 안 건 2달 전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반년 전부터 이상했어요. 주말마다 재단 행사, 출장, 갑작스런 외부 회의, 처음엔 그냥 열심히 사는 줄 알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우리 둘 다 같은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혼자 의심하고 혼자 쏙 태우고 혼자 이걸 내가 감당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 긴 시간.
정확한 증거 모으고 계세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민호 씨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일부, 사진 캡처 위치까지 정말 꼼꼼하게 기록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걸 왜 정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야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나누고 흔적을 정리하고 그리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연말 송년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외부인 참석도 가능한 자리라면서 몇몇 직원들의 배우자도 초대된다는 말까지 흘려들었죠.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런데 가보면 어때?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바로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뭐 어색하진 않겠어? 어색한 건 그쪽이겠지. 속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송년회 날이 다가왔고 저는 새 옷을 입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왜 이렇게 단정하게 입었어? 하고 묻더라고요.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괜히 민폐되긴 싫어서.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불편해 보였던.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그 중엔 제가 사진으로만 봤던 그년 유진도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잠시 후 조용히 등장했고 유진과 남편 그리고 우리 넷은 운명처럼 그 한 공간 안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예쁘시네요. 제 남편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그녀의 얼굴이 그 순간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웃는 척만 하더군요.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억눌러왔던 분노가 차가운 기운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뜨겁게 분출하지 않고 서서히 퍼지는 냉기 같은 감정. 그녀가 민호 씨를 봤을 땐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호 씨는 말없이 그녀를 지나쳤고 남편은 그 상황을 눈치도 못 챈 채 동료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웃기죠.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그들만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행사 내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사람들과 인사하고 대화에 끼고 남편 옆에서도 전혀 어색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자기 부인은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줄 알았겠죠.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힌 착각.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유진 옆에 다시 한번 조용히 섰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전 뭔가 이상한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익숙하지 않아도 그 시선이 낯설지 않으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녀는 그제야 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쪽 남편이 곧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말에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저도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고요. 오늘 좀 피곤했지? 남편이 묻더군요.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피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되진 않았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하루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자료 정리 끝나면 공유 드릴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거짓말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낼 시간이었거든요. 그들 스스로 감추고 있던 민낯을 그들 스스로 마주하게 할 시간.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균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송년회 이후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SNS 활동도 줄어들었고 게시물은 대부분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그렇다고 조용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 유진은 조심스레 남편인 민호 씨의 변화를 감지했을 겁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불안함은 곧 남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당신 아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유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민호 씨가 전해줬습니다.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고 했어요. 우리 집 사람? 걘 무관심해서 절대 몰라. 그날도 와놓고 멀뚱멀뚱 웃기만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피식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게 그렇게 자신 있었나 보죠. 하지만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제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남편이 거래처에서 주고받은 이메일들, 출장 일정서, 계약 내역, 접대비 정산표 같은 걸 조용히 살폈습니다. 작은 모순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출장 간다던 날 실제로 결제된 교통비는 없었습니다. 접대한 거래처는 존재하지 않았고 같은 날 유진의 미술재단 행사 포스터가 온라인에 떠 있었죠. 같은 장소, 같은 날짜. 남편은 회사 카드를 유진의 행사 홍보용 인쇄물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이었죠. 문화재단 측과의 부적절한 유착. 이 정도만 해도 누군가 문제 삼으면 무사하긴 어렵겠더라고요. 한편 민호 씨도 유진의 계좌 흐름과 위치 기록을 추적해가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유진은 제 남편과의 만남에서 사용한 숙박 결제 내역을 자신의 남편 명의 체크카드로 처리했더군요.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료들을 각각 정리해 법무법인에 의뢰했습니다. 민호 씨는 상간자 소송 준비에 착수했고 저는 남편의 회사 내 비위 사실을 내부 제보 창구를 통해 전달했어요. 우리는 절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처럼 조급하게 굴지도 않았어요. 단지 정확한 절차대로 하나씩 차근히 무너뜨려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유진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문화재단 내 익명감사 제보가 접수되면서 그녀는 투명성 위반 이슈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됐고 급하게 내부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담당했던 프로젝트 예산 흐름에 문제가 있었고 그중 일부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어요. 바로 남편과의 만남을 위한 비용들이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도 회사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접대비 유용 정황과 외부 업체와의 사적 유착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결국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이 하얘.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당신이 한 행동들 전부 받아들이기까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날이 수백 번은 있었을 거야. 남편은 그제야 서류를 내려다봤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냥 당신이 만든 거울을 당신 앞에 세워준 것뿐이야. 그날 이후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친절해졌고 퇴근도 일찍 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는 듯이 행동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말끝마다 미안하다고 해도 그 미안함은 저한테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거든요. 그가 뒤늦게 사정을 해도 이미 제출된 증거와 소송 서류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은 상태였고
그 흔들림을 다시 붙잡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유진 역시 모든 걸 잃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내부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고 일부 언론 보도에서 특정 기획자 비리 의혹이 실명 없이 거론되었죠. SNS 계정은 삭제됐고 그녀의 흔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민호 씨는 이혼 소송과 양육권 분쟁을 동시에 진행했고 딸아이와 함께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요즘엔 전업으로 육아를 하며 그동안 준비해온 에세이 출간 작업도 병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삶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건 제 이름으로 된 새 통장을 만든 거였어요. 그동안 함께 쓰던 계좌에서 모든 돈을 분리했죠. 그 다음엔 몇 년 전부터 구상만 해왔던 부동산 스타트업 창업 아이템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후배와 팀을 꾸리고 첫 사무실을 냈을 땐 그 조그만 공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불면증도 사라졌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 일련의 사건들이 마치 몇 해 전 일처럼 느껴질 만큼요. 아직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겠다는 용기는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어요. 그게 제겐 가장 큰 변화였죠. 어느 날 아침 혼자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그 순간 문득 제가 미소 짓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전엔 이런 고요함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더라고요. 무너질 듯 불안했던 시간들 대신 이제는 단단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제 삶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